2024년 12월 23일 지중해 차가운 밤바다, 러시아의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 거대한 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수심 2,500m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공격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머나먼 지중해 침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을 소름 돋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러시아의 유령선을 격침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언론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약속이 나은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바다 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스페인 당국이 이 사건에 관해 지난주 발표한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는 서류상 빈 컨테이너를 싣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비밀스러운 유령 함대 소속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배에 북한으로 향하는 핵 잠수함용 원자로 2기가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자로는 VM4SG형으로 70년대 개발되었지만 현재 모든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배를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스페인은 처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을 목적지로 보고한 이 배가 지중해에 들어왔다 다시 지브롤터를 향해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노트로 나가던 배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곧 완전히 정지하고 오른쪽으로 기울며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구조대가 도착하고 항공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이 배가 컨테이너가 아닌 연료가 없는 원자로 2개를 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배 오른쪽에 약 20인치, 즉 500mm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구멍 가장자리에는 톱니바퀴처럼 되어 배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500mm 부분이 나중에 흥미로운 추론에 사용되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곧 러시아 전함 아이반 그렌이 도착하여 그 인근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타국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인공위성에서 볼 수 없도록 조명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속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3번 들렸다고 합니다. 며칠 후엔 심해 군안선 얀타가 도착했지만 이 배는 군안이 아니라 원자로를 검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된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이 배가 원래의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북한의 라선항을 향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선이 블라디보스톡에 가깝고 철도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쉽다는 것과, 그보다 더 큰 단서는 얼사 메이저 자체에 큰 크레인을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자로 하나의 무게는 65톤 정도인데 라선항에는 그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크레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페인 당국이 발표한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배를 누가 침몰시켰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페인도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저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지금부터 얼사 메이저를 침몰시킬 동기가 있는 후보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후보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니까요.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시베이비라는 무인 공격정을 이용해서 러시아 흑해함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얼사 메이저가 침몰한 곳은 지중해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이비를 수천 킬로미터까지 내보내 그것도 움직이는 타겟을 자기를 도와주는 스페인 근해에서 격침시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2024년 말에는 아직 시베이비의 레인지가 1000km 이하였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얼사 메이저에 난 구멍이 20에서 50kg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TNT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시베이비는 사건 당시 벌써 800kg 폭약 탑재까지 가능했고 초기 모델도 100kg 이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 부분이 너무 작은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가 북한으로 가는 원자로에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이 자기들이 수행 중인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EU와 미국은 2025년 중반까지 국해 바깥에서 오일 탱커 같은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떨까요?
그들도 2024년까지는 러시아의 심기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나 프랑스 스컬프 같은 미사일도 사거리 제한을 두어 러시아의 본토 공격을 못하게 했죠. 독일은 아예 토러스 같은 미사일을 제공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EU 국가들이나 영국이 관여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떠오르는 후보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적의 건설 중인 핵시설을 공격한 전과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이스라엘뿐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핵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을 위협으로 느낄 리가 없죠. 게다가 이번 건은 핵폭탄이 아니고 핵추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웃. 그 다음 후보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보력이나 군사기술, 특수부대 등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의 상황은 미국의 관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11월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다음해 1월 취임까지 행해지는 외교 문제들을 구정권이 새 정권과 반드시 상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배를 격침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트럼프와 상의를 했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푸틴의 심기를 거슬릴 일을 했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김정은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후보는 누구일까요? 네, 한국입니다. 한국은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관여자입니다. 북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우리의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격침시켰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죠. 하지만 더 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2024년 12월이면 계엄에 실패하고 한참 탄핵이 된 후 헌법재판이 준비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 미친 듯이 비상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탄핵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계엄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 러시아와 북을 확실히 자극해서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다고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이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우리 언론이나 정부의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물론 이 추리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그만큼의 정보력과 지중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배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작전 수행력이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와 언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난달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공개를 한 사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 핵추진 연료 요구 등이 이와 관련돼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배가 침몰한 건데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러우 전쟁으로 돌아가서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은 푸틴 자신에게도 구역질 나는 냄새를 참으며 도움을 청한 치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푸틴이나 러시안들이 남한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푸틴이 북의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약속은 했고 그것을 이행해야 했으므로 할 수 없이 보내주긴 했는데 전쟁 후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보내주는 척하고 중간에 자폭을 하게 해서 보냈는데 물에 가라앉아 버렸네 미안 정은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앞서 언급한 500mm가 등장합니다. 스페인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얼스메이저에 난 구멍은 분명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폭발 흔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발은 완전히 수장되고 나서 일어났고 그들은 이것이 초공동 어뢰가 만드는 타격점 형상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어뢰의 표면을 자체에서 뿜어내는 공기로 감싸서 추진되기 때문에 시속 370km까지 엄청난 속도로 물속을 날아가듯 전진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러시아의 쉑발이 유일하게 실전 배치된 초공동 어뢰라고 합니다. 이란이 비슷한 걸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도 연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쉑발의 구경이 약 500mm라는 겁니다. 얼스메이저의 선원이 2명만 실종되었다는 것도 이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왜냐하면 어뢰에 폭약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훨씬 클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가 자국 선원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격침을 확실히 하려면 이 방법이 훨씬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폭약을 장착했으면 아예 배를 두 동각으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스메이저에 난 구멍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스페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배를 격침했을까요? 정말 한국의 국정원이 러시아 배를 침몰시켰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스스로? 미국은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종자들이니까 트럼프를 무시하고 했을까요? 이제 우르사 마요로호는 말이 없고 진실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북한으로 가던 치명적인 무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건은 그저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선 누군가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